자, 수라라는 시를 보도록 합시다. 수라라는 시 볼 거고요. 백석 시인의 시네요. 백석 시인도 주로 많이 작품을 썼던 시기가 1930년대, 40년대 이때 많이 썼고요. 백석 시인의 시는 좀 쉬운 편이에요. 다른 시인들의 시에 비해서. 그러니까 왜 쉽냐면 시라고 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시는 운율이 있는 언어니까 함축적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함축적이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 같은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백석 시인의 시는 거의 대체적으로 서사적으로 되어 있어요. 서사적으로 되어 있다는 건 마치 소설처럼 혹은 수필처럼 줄글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줄글로 되어 있으니까 함축적이기보다는 그 내용을 줄글로 쭉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이야기가 이해가 되면 이 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하나 오늘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봅시다. 자, 갈래가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니네들 시의 갈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따로 혹시 배운 거 있나요? 배운 거 있어요? 없어요? 중학교 때, 지금 중학생이구나. 1학년, 2학년 때 따로 배운 거 없어요? 니네 이런 건데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시의 갈래가 있다. 그건 자유시고 서정시고 현대시다. 이런 거 많이 본 적 있잖아요, 당연히. 자, 현대시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률아? 현대에 만들어졌다. 지금 이거는 그럼 뭐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시대에 따라 나눠진 거죠, 그쵸? 사실 우리가 배우는 현대시들은 거의 대부분 다 뒤에 있는 자유시, 서정시인데 현대시 이전의 것들은 고전시가라고 따로 나눠질 거고 여기 있는 게 현대시입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고전시가를 거의 배우지 않습니다. 고전시가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문학작품, 문학이라고 하는 교과를 할 때부터 고전시가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현대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자유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시는 뭐에 의해서 자유시와 정형시로 나뉩니까? 형식에 의해서 나뉩니다. 형식. 형식에 의해서 뭐하고 뭘로 나뉜다? 자유시와 정형시로 나뉩니다.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한 번씩은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자유시라는 건 말 그대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거고요. 정형시라는 건 형식이 미리 정해져 있는 시를 정형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서정시는요, 뭐에 따라 나누는 거냐면, 내용에 따라 나누는 게 서정시라는 게 있습니다. 서정시는 뭘 나타내는 거죠? 시인의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것들을 전달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것이 서정시입니다. 그럼 서정시 말고 뭐가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대신 갈래가 그렇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서사시라는 게 있고요. 극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서사시와 극시는 고등학교 가도 안 배웁니다. 다만 갈래가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학교에 따라서 서사시나 극시를 가르쳐준 학교도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교과서에는 안 나오고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따로 가르쳐줄 때만 나오지 서사시나 극시를 가르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거의 대부분 뭐다? 자유시 그리고 서정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자, 성격이 뭐냐면 서사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니네가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요. 고등학교 1학년 학교마다 다른데 1단원이나 2단원에 문학작품이란 걸 쭉 나열해서 배우는데 그 4개의 갈래로 배워요. 자, 그 뭐뭐 배우냐면 서정갈래와 서사갈래와 극갈래와 교술갈래 이렇게 4가지를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배웁니다. 1단원 혹은 2단원에서. 그러면 서정갈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간단해요. 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서사갈래는요. 소설 얘기하는 거고요. 극갈래는요. 희곡 또는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거고요. 교술갈래는 수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4가지를 배웁니다. 각각의 갈래의 특징과 함께 배웁니다. 알겠죠? 고등학교랑 다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서사적이다 나와요. 그럼 서사적이다라는 것 혹은 서사갈래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서사갈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시간의 흐름이 꼭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거나 미래로 가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이 뒤죽박죽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걸 서사갈래라고 하고요. 그런 서사갈래들은 대체적으로 소설이니까 줄글로 쓰여져 있겠죠. 선생님이 제가 아까 전에 무슨 얘기했냐면 이 백석 시인 같은 경우는 그 시를 쓸 때 함축적인 의미를 막 담아서 쓰기보다는 이렇게 줄글로 쓴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줄글로 쓰는 것들을 대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서사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시가 서사적인 거는 백석의 시가 줄글로 쓰여진 부분들이 많아서 서사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적이다. 시들은 대체적으로 상징적이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율은 내재율입니다. 내재율의 반대가 뭐죠? 혹시 기억나요? 이런 거 배운 적 있나요? 아무도 배운 적이 없어요? 내재율의 반대말은 외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형률이라는 건 그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내재율이라는 건 그 운율이 안에 담겨 있는 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들이 내재율이 될 겁니다. 이 글은 어쨌든 내재율로 되어 있네요. 주제는 가족의 붕괴에 대한 안타까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시는요, 가족의 붕괴에 대한 안타까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났다고 했죠. 근데 별로 생각할 것도 없어요. 시를 쭉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봅시다.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여기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거미 새끼 하나 발견했죠, 방에서. 맞아요? 어떻게 했어요? 문 밖으로 쓸어버렸어요.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맞아요? 차디찬 밤이래요. 계속 봅시다. 그 다음. 언제인가 새끼 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자, 나라는 존재가 앞에 1연에서 무슨 행위를 했죠? 새끼 거미가 있었는데 그 새끼 거미를 방 밖으로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갑자기 그 새끼 거미를 쓸어버린 그 장소에 뭐가 나타났어요? 큰 거미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앞에 1연에서 그 거미를 문 밖으로 쓸어버렸잖아요. 그쵸? 그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면 서러워한다 그랬습니다. 자, 나라는 존재는 이 큰 거미를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앞전에 쓸어버렸던 새끼 거미의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떤 거예요? 뭔가 짜릿하고 서러운 마음이 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사실 거미를 보고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감정이입을 한다면 내가 처음에 쓸어버린 작은 거미는 아들 혹은 딸 거미였고 지금 쓸어버린 큰 거미는 그 아들, 딸 거미의 엄마 거미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좀 미안한 마음이나 슬픈 마음 같은 걸 들 수도 있겠죠? 혹시 내용이 어려운가요? 내용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 더 슬퍼요.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뭐죠? 작은 거미 간 곳에 큰 거미를 보내줬죠, 내가. 그쵸? 그렇게 해서 내 아린 가슴이 막 가슴이 좀 아렸는데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싹기도 전에 그게 가라앉기도 전에 어디서 좁쌀할 만한 알에서 가재, 여기서 말하는 가재라는 건 갓, 방금 이런 의미입니다. 방금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검이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얘들아 생각해봐요. 나라는 존재가 작은 거미를 문 밖으로 버렸잖아요. 근데 큰 거미 온 걸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큰 거미는 아까 버린 거미의 엄마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하는 애예요. 굉장히 얘가 감수성이 예민한 애잖아요. 그쵸? 감정이 예민한 애인데 거기에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갓 태어난 듯한 너무 작은 새끼 거미가 거기 나타났어요. 얘는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새끼 거미는 뭘까요? 막내. 그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얘라면. 앞에 그런 생각을 했던 애라면.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이제 그 아주 작은 거미에다가 내 손 위에 올라와 이렇게 했는데 이 거미가 달아난 거죠. 나는 마음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이 시 어때? 이거 시적 화자 어때? 마음이 되게 착한 애인가요? 되게 F인가 봐요. 그쵸? 계속 봅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사실 이거는 약간 버린다는 느낌보다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 이것에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 만나기만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근데 어차피 네. 밖에 나가면 좋잖아요. 아니 그건 모르죠. 밖에 나가면. 눈밭인데요. 아니 뭐 그래도 작은 생명체가 어떻게든 살아갈 수도 있잖아. 거미한테 찾아가라고 하는데 네. 죽어서 같이 보러 가는 거. 죽어서 그러기보다는 그 약간 이 가족이 다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염원 같은 게 좀 담겨져 있긴 한 거죠. 눈밭에 던져. 아 근데 그 문 밖에 던질 때 죽여 이렇게 쓰레빠를 딱 부셔갖고 한 게 아니잖아요. 죽여갖고 한 게 아니잖아요. 산채로 이렇게 내보냈으니 밖에 나가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면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 거미 집에서 키워요? 그러진 못할 거 아니에요. 얘는 그리고 이 완전 새끼 거미는 당연히 엄마를 찾고 싶어 할 텐데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있는 이 시적 화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백석 시인의 특징입니다. 백석 시인의 시는 이렇게 줄글로 되어 있고요. 줄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용 이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담겨져 있는 의미라든가 아니면 표현 방법 같은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봅시다.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그 나린 것을이라는 건 내려온 것을 이라는 의미라고 되어 있네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얘들아 여기 보면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시적 화자의 정서 변화예요. 우리는 이 글이 뭐니까 서정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시들은 뭘 담고 있냐면 시적 화자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마음 같은 걸 담고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진달래꽃이나 가시리 같은 경우도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앞두고 느끼는 감정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감정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감정을 파악할 때 이런 내용들 보면 흔히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을 파악할 때 그냥 그 감정이 대놓고 드러나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행동을 통해서 감정을 파악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 시 같은 경우는요. 감정이 이렇게 드러나 놓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난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자, 이 차디찬 밤은 뭐래요? 시간적 배경이라고 합니다. 시간적 배경. 자, 말하는 이의 차가움을 부각하고 있다. 자, 말하는 이는 뭐 하고 있죠? 거미를 문 밖으로 쓸어버리고 큰 거미도 문 밖으로 내보내고 작은 거미도 문 밖으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가족 공동체가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따뜻한 마음도 있지만 지금 이 시점, 즉 거미 새끼 하나를 문 밖으로 쓸어버리는 그 시점에서는 이 시적 화자가 마음이 차갑다라는 것을 좀 더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내신 시험에서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내신 시험에서 기준으로는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알려줍니다. 이게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거고 일제강점기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어 이렇게 알려줍니다. 수능에서는 그거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의로 나의 의지로 이거를 일제강점기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모의고사나 수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만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요, 뭐가 나오냐면 시가 나오면 문학작품 뒤에 항상 해설 같은 게 나오거든요. 마지막 문제 보기에 이제 그걸 보고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해요? 뭔 말인지 이해합니까? 이게 모의고사 문제 좀 많이 풀어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거 혹시 국어 문제? 별로 풀어본 적 없죠? 그거 풀면요, 비문학이나 문법이나 이런 데서 안 그러는데 문학 같은 경우는요, 잠깐만요. 이렇게 볼게요. 자, 문학 같은 경우는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1번부터 15번. 11번, 15번 문학 안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비문학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문학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문학 작품이 나와요. 가문학 작품, 나문학 작품, 다문학 작품 나옵니다.
그래서 1번, 11번 어떤 문제, 12번 어떤 문제, 13번 어떤 문제, 14번 어떤 문제 나오다가 15번에 뭐 다음 보기를 읽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보기가 나옵니다. 보기 나온 다음에 이런 거 나와요. 이 작가의 작품, 이 작가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뭐 삶을 살았는데 그 삶 때문에 이 시에는 어떤 것이 반영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보기의 내용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앞에 있는 문학 작품들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보기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해야지 모의고사나 학력평가에서도 마치 내신에서 하듯이 이거는 아마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걸 거야, 이건 아마 6.25 전쟁 때 쓰여진 걸 거야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언제인가 새끼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여기에서 말하면 짜릿하다라는 건 어떤 애들은 뭐 이게 진짜 그 짜릿하다, 희열감을 느끼다라고 해석하는 애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짜릿하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큰 거미를 새끼거미 어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저리다. 마음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짜릿하다는.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얘들아, 니네가 아까 전에 이제 우리 그 주원이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니, 밖에는 차가워서 다 죽지 않았을까요? 죽는데 또 내보내는 것도 죽으라고 내보내는 거 아닌가요? 약간 그런 의도인가요, 주원아? 그쵸?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자기 새끼를 어떤 찬 곳으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방금. 그럼 그 엄마는 밖이 찬 곳이라고 하더라도 나가서 그 아이를 찾고 싶을까요, 안 찾고 싶을까요? 찾고 싶을 거예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게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응? 네. 세수요? 졸려요? 이렇게 추운데요? 춥지 않냐 지금? 덥다고요? 물을 마시고 올래요?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좀만 더 하고요.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그랬습니다. 자,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새끼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연민의 감정, 자비나 동정의 감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여기서 찬박기라고 하는 건 살기 힘든 환경이 될 건데요.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만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계속 봅시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싹다라는 건 마음이 가라앉다라는 겁니다. 이 아린 가슴이라는 건 마음이 아픈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디서 좁쌀할 만한 알에서 가재 끼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거미가 이번에 큰 거미 없어진 것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아물거린다는 건 조금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겠죠. 또 그걸 보니까 어떻대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이 시적 화자는 상상력이 뛰어난 친구, 아주 작은 이 새끼는 갓 태어난 어미 거미를 찾고 있는 새끼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 있다. 그래서 가슴이 메인다. 이해됩니까? 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미나. 내 손에 오르라고 하는 거 내가 손에 이렇게 살짝 올려갖고 이제 엄마를 찾으려고 하는 거겠죠. 미안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일 겁니다. 연민의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런 걸 거예요.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 이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게 무척 작은 새끼거미를 의미한대요. 이해서 알 거고요. 나를 무서워히 달아나 버리면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부드러운 종이에 받아 작은 종이에다 이렇게 그 거미를 올려서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여기 이것이 뭐예요? 아주 작은 새끼거미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엄마와 누나나 형이 이거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 만나기만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여기 보니까 거미를 어떻게 하고 있대요?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대요. 이해되나요? 거미를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 맞아요? 새끼거미의 엄마 혹은 새끼거미의 누나 혹은 새끼거미의 형이 만나서 기뻐했으면 좋겠다. 좋았으면 같이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슬퍼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내용적으로 어려운 거 있습니까? 내용적으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시적 대상인 거미를 뭐하고 있다? 의인화해서 표현했다. 또 시상의 전개에 따라 시적 정서가 심화된다. 점점 더
큰 감정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앞 페이지로 갑니다. 핵심 콕콕 부분 보겠습니다. 거미가족에 대한 마라니 행동과 정석을 했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나오는 대상은 거미 새끼였고요. 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나온 게 큰 거미였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무척 작은 새끼 거미였습니다. 맞죠? 그러면 맨 처음에 거미 새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문 밖으로 쓸어버렸죠. 그때는 뭐 특별한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큰 거미를 보고는 이거 혹시 내가 아까 쓸어버린 그 거미의 엄마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걔도 문 밖으로 보내죠. 왜?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문 밖으로 버린 겁니다. 그쵸? 그때는 가슴이 짜릿하고 서러운 감정을 느꼈다. 점점 감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봤는데요. 이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막내 거미, 방금 태어난 애기 거미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쵸? 그래서 걔를 잘 다치지 않게 밖으로 보냈죠.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 문 밖으로 버렸습니다. 이 문 밖으로 버린 행위가 어떤 걸 생각하는 겁니까? 가족 공동체의 회복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문 밖으로 버린 거라고 봐야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가슴이 메인 듯하고 서러워하고 슬퍼하는 감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제목이 뭐예요? 수라예요. 수라. 그럼 이것도 여기 페이지 잠깐 볼게요. 뒤에 넘기지 마세요. 선생님 여기 있는 걸로 보여줄게요. 자, 수라는 뭐래요? 아수라. 싸움 따위로 혼잡하고 어지러운 상태에 빠진 곳이나 그러한 상태를 말함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아수라장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쵸? 아주 혼잡한 상태, 어지러운 상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수라라고 하는 것도 먼저 헤어져 서로를 찾고 있는 거미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민족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에요. 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그 고향을 떠나서 여기저기 살아가는 이주민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럼 여기저기 떠돌면서 사는 그 이주민들 사이에서는 가족 공동체의 붕괴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그런 걸 아수라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막 가족도 잃어버리고 막 힘들게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쵸? 그런 것들을 형상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민족은 거미 가족처럼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비극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수라라고 하는 것은 혼란 상태에 빠진 곳이나 그러한 상태 자체를 비유하는 말이고 즉 이 시의 제목은 흩어진 거미 가족의 상태나 일제강점기에 가족과 해체되는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의 상태가 모두 수라와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뭔 말인지? 그래서 이 말하는 이는요 계속 뭐 하길 바래요? 새끼를 잃어버린 엄마가 새끼를 찾길 바라고요. 막내 새끼가 어떻게 하길 바랍니까? 엄마나 형이나 누나를 찾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족 공동체 구성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까?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거미 가족이 재회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가 상징적인 시라고 한다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미 가족이 일제강점기에 흩어진 우리 민족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민족의 공동체도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공동체적 삶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공동체적 삶의 회복을 소망하는 시인의 생각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막 어려울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수라 여기 부분 풀어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분은 여기 신동엽 시인의 시를 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신동엽 시인의 보문이라는 작품 나옵니다. 니네들이 보기에 내가 별 생각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는데 그 선생님이 나름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시를 준비해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대시라고 하는 걸 보면 현대시의 가장 대표적인 시인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시인 중에 김소월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우리 김소월 시인의 시를 배웠나요? 뭐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배웠죠. 그쵸? 이 사람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가 1920, 30년대인데 이 사람은 1920, 30년대 우리 20, 30년대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일제강점기인가요?
그런 거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럼 일제강점기에 시를 썼던 사람들 중에 김소월 시인처럼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는 민족 고유의 정서를 다룬 시인이 별로 없어서 이 사람이 유명한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배웠냐면 이육사의 청포도라는 작품을 배웠거나 배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도 1920, 30년대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걸 쓴 사람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항시라기보다는 일제강점기에 벗어나고 싶어하는 조국의 독립이나 조국의 광복을 꿈꾸는 이런 시들을 많이 썼다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이육사나 윤동주나 한용운이나 뭐 이런 시인들인데 이런 시인들 작품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1940년대나 1950년대 시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주로 언제 배울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거예요. 이때 시가 조금 쉽지가 않고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조금 쉬운 게 뭐가 있냐면 1960년대나 1970년대에 가면 자 1960년대면 언제냐면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안 됐을 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뭘 많이 꿈꿨냐면 이걸 많이 꿈꿨어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니네 통일 바래요? 통일됐으면 좋겠는 사람 손? 아무도 없네요. 통일 안 됐으면 좋겠어요? 경리가 대답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고요? 땅 넓어서 좋고 땅 넓어져도 좋고 북한 사람들 봐도 싫고 북한 사람들 받아서 싫고 얘는요? 상관없어요? 니네들 별로 그냥 생각이 없구나. 시아 넌 싫어요? 너도 상관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최근에는요 통일을 뭐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싫다라고 하는 그 학생들이 훨씬 더 많긴 합니다. 근데 이때는요 예를 들어서 1960년대는요 진짜 한민족이라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있겠죠. 왜냐면 한 10년 전만 해도 한민족으로 살았었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니 한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그러다 보니 이때는 통일 같은 것들을 꿈꾸는 그리고 또 하나 60년대 70년대 통틀어서 뭐에 대한 저항이냐면 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 정신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시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요거 배웠고 요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배우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신동엽이라는 시인이 이 내용에 대한 시를 많이 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문이라는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문이라는 시를 보기 전에 여기는 제재 안내라고 하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 우리 주원이가 읽어주세요. 주원아. 1968년 한국이고 내 시인 작품으로 봄과 겨울이라는 상징적 대립을 통해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네요. 봄과 겨울이라는 상징적 대립을 통해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봄과 겨울로 분단 현실을 상징화한다라는 건 봄하고 겨울 중에 좋은 게 뭐예요, 니네? 물론 개인적으로 겨울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살기 좋은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치면 봄하고 겨울 중에 어떻게 더 좋아요? 봄이 좋은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될 거고 겨울이 안 좋은 상징적 의미로 사용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봄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좋은 의미로 쓰였겠죠? 분단 현실에서 좋은 건 당연히 뭐겠어요? 통일이겠죠? 맞아요? 분단 현실에서 당연히 안 좋은 건 뭐예요? 분단된 현실, 비극적 현실 이런 거겠죠? 이해되나요? 그것만 이해하고 있더라도 이 시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봅시다. 이 시도 갈래는 현대시고요. 자유시고 참여시입니다. 참여시. 왜 참여시인지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 다음에 참여적이고 상징적이고 희망적이랍니다. 주제가 통일에 대한 염원이네요. 봅시다. 봄은
얘들아, 봄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옆에 진정한 통일과 화해의 시대를 상징한다 라고 쓰여 있네요.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자, 남해나 북녘은 뭐래요? 옆에 써 있잖아요. 뭐래요? 외세를 의미한다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세라는 건 외부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 세력이에요. 외부 세력을 의미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봄이 뭘로 쓰였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통일, 화해의 시대라고 했어요. 근데 이 봄은요, 올 건데요. 어디에선 오지 않는데요? 남해나 북녘에선 오지 않는데요. 근데 남해나 북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외부 세력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봄이 올 수 있다라는 것, 즉 통일이 된다라는 건 외부 세력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 봅시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자, 봄이라고 하는 것이 지니고 있는 특성, 속성이 어때요? 너그럽고 빛난다라고 하는 봄의 속성인데 그 눈짓은 그랬으니까 봄이 오는, 즉 통일의 기운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라고 하겠습니다. 얘들아, 제주와 두만 그러면 우리나라 땅 전체를 가리킨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 땅 전체는 남한과 북한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두만부터 남한에 있는 제주까지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땅 전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쵸? 맞아요? 그러면 이 제주에서 두만까지가 한반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뭐가요? 뭐가 움트는 거죠? 봄에 그 눈짓이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1연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외부 세력으로부터 통일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주원아, 어디서부터 움튼대요? 움트는 게 뭐예요? 싹이 자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움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맞아요? 그러면 이 봄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주에서 두만까지, 즉 우리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1연과 2연의 내용을 보니 이런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봄이 오는 것을 바라는데 그 봄이 외부 세력부터는 오지 않을 것이고 어디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우리 땅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적 화자, 시를 말하는 사람 혹은 시인은 뭘 바라는 겁니까? 외부의 힘에 의한 통일을 바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주적인 통일을 바라는 거예요? 자주적인 통일을 바란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얘들아, 니네가 한국 현대사, 특히 근현대사에 얼마나 관심 있고 얼마나 배웠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근현대사 안 배웠죠? 니네가 뭐 지난 보니까 지난 시간에 나한테 얘기했대 뭐 고려시대 배우는 애 있고 막 이랬던 것 같으니까 아직 근현대사를 배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요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게 된데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애들은 누구일까요? 해외. 미국과 소련이에요. 맞아요? 응? 자, 이거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한국 특히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일 수도 있지만 내가 가르쳐주는 거는 아주 되게 큰 범위의 지식일 거라서 한국사 푸는데 도움이 되진 않을 거고 한국 문학을 이해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얘들아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해하시고. 자, 이거 더럽게 못 그렸네요. 적당히 못 그렸어야 되는데. 3S. 자, 이렇게 나눠졌어요. 맞아요? 여기가 남한이고 여기가 북한이에요. 맞죠? 자, 이때 당시에 1950년에 6.25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이건 알고 있죠?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난 거? 네. 그러다가 1953년에 휴전이란 걸 했단 말이죠. 그쵸? 근데 사실 그 이전에도 뭐에 의해서? 이념의 대립이란 거에 의해서
38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즉 남한과 북한에 각각의 정부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북한의 정부는 무슨 정부였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불리는 정부가 들어서 있었고요. 남한에는요? 정치체제 중에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민주주의 뭐 이렇게 해갖고 이루어져 있었죠. 맞아요? 그럼 이 남한에 자본주의에 영향을 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고요. 북한에 공산주의에 영향을 준 나라가 어디예요? 소련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냉전 시대라고 하는 게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냉전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이 냉전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영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영역이 하나라도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시기라고요. 그럼 전쟁이 일어난 이 한반도에서도 자본주의를 여기다가 집어넣느냐 아니면 공산주의를 집어넣느냐 갖고 싸우고 있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얘네 때문이라고요. 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1940년대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세의 움직임 살펴보기. 1943년 카이로 회담. 미국과 영국과 중국은 한반도 전역을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키기로 함. 지네들이 정했다니까요. 43년이면 아직 우리나라가 독립되기 전이잖아요. 1945년에 광복됐으니까.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켜야지라고 지네들이 정했어요. 자, 1945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한국을 독립국가로 만들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열강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신탁통치를 5년간 실시하기로 함. 앞에 있던 나라들 있죠. 미국, 영국, 소련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신탁통치하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반 나눠진 거라고요. 그렇다는 건 이 시인이 이런 내용들을 다 안다면 분단이 된 게 누구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남해나 북녘 때문이다. 즉 외부 세력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통일이라고 하는 것도 이 외부 세력으로부터 이루어진 통일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가 디딘 우리의 논밭에서 움트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봄의 그 눈짓은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통일의 기운. 됐나요?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계속 봅시다. 그럼 겨울은 뭐예요? 봄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통일과 화해의 시대를 상징했다면 여기에는 겨울은 뭘 상징한다? 민족의 분단 상황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분명히 얘기했죠.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한다고? 이 겨울은 어디서부터 왔다? 바다와 대륙 밖에서 왔다라는 거죠. 이것도 뭐인 거예요? 위에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남해와 북녘이랑 똑같은 외세, 즉 외부 세력을 의미하는 거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민족의 분단이라는 것이 외세로부터 그 매운 눈보라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이 너그럽다라는 게 어떤 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겠죠. 이 봄은 뭐였어요? 조국의 통일이었죠. 그쵸?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속에서 움트리라. 이 삼천리 마을이라고 하는 것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자, 미움의 쇠붙이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군사적 대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뭐가 움트면? 봄이라고 하는 것이 움트면 어떻게 될 거다? 그 군사적 대립을 다 녹여버릴 거다. 없어질 거다. 즉 통일이 된다라고 하면 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사라지겠죠. 우리는 군인들을 뽑아갖고 그 휴전선을 지키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통일이 된다라고 하면. 맞아요? 그래서 통일이 되어서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맞나요? 네. 자, 내가 아까 전에 참여시에 대한 설명을 이 시가 끝나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얘들아, 시를 쓰는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원래 내 생각이나 마음을 전달하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 시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나의 생각을 혹은 나의 이념 같은 것들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 통일했으면 좋겠고 그 통일이 자주적,
즉 우리의 힘으로 하는 우리의 통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아, 우리가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건 되게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까요? 할 수도 있겠죠. 즉 시를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 현실, 1960년대 현실에 참여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시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시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여시라고 부르고요. 1920, 30년대에는 목적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고요. 1960년대로 현실 참여시, 1970년대에 민중시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렸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껍데기는 가라. 똑같이 신동엽 시인의 시입니다. 왜요? 껍데기는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 혹시 4.19 혁명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국어 시간에 자꾸 역사에 대해서 너무 짜증이 나요? 아, 들어본 적 있냐고요? 4.19 혁명. 어디서 들어봤어요? 뭔 내용인데요? 뭔 내용인지 몰라요? 시 알잖아. 빨리 얘기해 주세요. 박정희 아니에요 박정희? 좀 전으로 가야 돼요. 전두환. 아, 전두환이 박정희 이후가 전두환이잖아요. 박정희보다 전으로 가야 이승만, 된다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어떤 그 장기 독재 같은 거를 하려고 하는 모습 같은 것들을 보여서 4.19 혁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몰아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찾기 위한 노력 같은 거였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글의 갈래도 현대시이고 자유시이고 참여시네요.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죠. 아, 신동엽이란 시인은 늘 이렇게 참여시 형태의 시를 써온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성격은 현실 참여적이고 저항적이고 직설적이래요. 그리고 분단된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봅시다.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랬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 시를 처음 보는 시라고 치죠. 4.19 혁명이 뭔지도 뭐라고 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알 수 있냐면 껍데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알맹이는요? 왜요? 안에 있으니까. 네. 부드럽더라고. 알맹이는 안에 있고 부드러워서 좋은 거라고요? 아니 시만 보세요. 시만. 껍데기는 어떻게 하래요? 가라. 그럼 껍데기 남아있으라는 게 남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남아있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 남아있으라고 할 거예요? 안 좋은 거 남아있으라고 할 거예요? 좋은 거 남아있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껍데기는 가라라고 얘기했다는 건 껍데기는 나에게 남아있지 말아라는 얘기인 거고 껍데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가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알맹이는 나무라고 했으니까 알맹이는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있네요.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서 이 껍데기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의미, 알맹이는 긍정적인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나 허위나 외세 등의 부정적인 의미라고 되어 있고요. 알맹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나 순수나 민족 정신 등의 긍정적인 의미라고 되어 있네요. 계속 봅시다.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랬습니다. 뭐는 살래요? 동학년 곰나루에 아우성만 살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뭐도 나와 있냐면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동학농민운동의 그 아우성, 그 순수한 정신이라고 봐야겠죠. 이것만 남고 껍데기, 즉 껍데기는 여기 또 나온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게 이거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똑같은 얘기,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껍데기는 가라고 했네요. 즉 부정적인 것들, 즉 거짓이나 허위나 외세 같은 부정적인 것들은 사라지고 그 순수한 정신만 남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시 아닙니다.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는 아사달과 아사녀는 민족의 어떤 순수성을 나타내는 존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사달과 아사녀가 어떤 순수한 모습, 순수함 그 자체, 민족의 순수성을 나타내는 부분인 거고 그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라는 거고요. 껍데기는 가라. 그래서 봅시다.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사연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앞에 뭐에서 나왔었죠? 비슷한 거? 보문이라는 시에서도 나왔었죠? 어떤 모습 나왔었어요? 바다와 대륙박, 제주에서 두만이라든가 아니면 삼천리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강산이라든가 이거랑 비슷한 의미예요.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하는 건 우리 한반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체에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이 향그러운 흙가슴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 나와 있는 어떤 민족의 순수성 같은 것들, 순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위에 나와 있는 동학농민운동의 정신이라든가 4.19 혁명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4월의 알맹이라고 하는 것은 4.19 혁명의 순수한 정신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동학년 곰나루의 아우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학농민운동의 순수한 정신이 되는 거고 여기가 아사달 아사녀가 나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순수함을 얘기하는 건데 이러한 민족의 순수성이나 순수함 같은 것으로 뭐 했으면 좋겠다? 분단을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같은 것들이 남겨져 있는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껍데기와 알리메이가 등장을 하는데 껍데기는 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껍데기는 사라졌으면 좋겠는 부정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알맹이는 나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긍정적인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껍데기에는 거짓이나 허위나 외세 같은 것들이 있고 알맹이에는 진실이나 순수, 민중의 기반을 둔 민족정신 같은 긍정적인 의미의 시어들이 나타난 거다. 그런 의미, 상징적 의미들이 나타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순수한 민족 통일의 삶에 추구를 한다. 즉 우리 민족이 순수한 정신으로서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순수한 삶이 보장되는 민주사회에 관한 열망이 나타나 있다라고 얘기했네요. 또 특징 보면 이 특징이라고 하는 건 내용이나 형식의 특징이 될 건데요. 반복적인 표현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껍데기는 가라라는 말 자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주제의식이 강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대조적인 시어가 사용됩니다. 대조적인 시어라는 건 껍데기와 알맹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껍데기는 부정적인 의미, 알맹이는 긍정적 의미니까 대조적 시어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대조적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주제의식을 강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거 맞아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건 직설적 표현 맞습니까? 직접적 혹은 직설적으로 그 껍데기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이 가라, 즉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것이 부정적인 인식이 잘 드러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부정적이니까 부정적 인식이니까 가라라고 얘기하는 걸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 부분들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는 사실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좀 더 어려울 수 있는 시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니네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니네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이 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였는지 같은 거 정도만 알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산의 언덕에라는 시네요. 자, 이 시도 시대상 현대시, 형식상 자유시, 내용상 서정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은 추모적이네요. 추모적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나 혹은 그 죽은 사람이 좋은 곳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겠죠. 그 다음에 희망적이라는데 왜 희망적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시는 상징적인 시어나 상징적 의미 같은 것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래서 성격이 상징적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주제는 뭡니까? 그리운 이의 부활에 관한 소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워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부활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나 봐요. 자, 제재 안내를 읽으면 시의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지는데요. 이런 거 나오네요. 죽어서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노래를 들을 수도 없는 그에 관한 그리움과 그가 되살아날 것을 이라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내용이 막 어렵진 않습니다. 산의 언덕에 보죠.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산의 언덕에 피어날 지어이 그랬습니다. 여기 부분 봅시다.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부분까지 보죠. 그리운 그의 얼굴을 다시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라는 존재가 부재, 즉 있지 않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 맞습니까? 그의 얼굴을 다시 찾을 수 없다라는 건 그를 다시 볼 수 없다라는 의미. 그렇다라는 건 그는 부재 중이다, 즉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맞죠? 근데 찾을 수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은 산의 언덕에 피어날 지어이 그랬습니다. 자, 그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생각나게 하는 꽃 혹은 그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1연만 보더라도 뭐 하고 있냐면 그는 부재하지만 즉 존재하지 않지만 그의 꽃이 산의 언덕에 다시 피어날 지어이 뭐뭐날 지어이가 이렇게 해석되네요. 마땅히 그렇게 하게를 뜻하는 어미 뭐뭐 리을 지어이를 반복하여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것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가 다시 우리 눈앞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의 꽃이 피었다라는 건 그를 다시 본다라는 의미, 그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마땅히 그렇게 되기를 바람 뭐 이런 의미로 쓰였다라고 하면 그리운 그의 부활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다음 계속 봅시다.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어도 이것도 똑같은 거죠. 뭐랑 똑같은 거예요? 위에는 얘랑 똑같은 겁니다. 그쵸? 그의 노래를 다시 들을 수 없다라는 건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다. 즉 그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부재 중이다. 부재한다. 라는 겁니다. 그쵸? 하지만 맑은 그 숨결 들의 습속에 살아갈 지어이 그랬습니다. 그의 숨결이 들과 들의 숲속에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는 죽었지만 그의 숨결이 다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봅시다.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이나 그랬습니다. 자, 쓸쓸한 마음은 왜 쓸쓸할까요? 그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라는 존재의 부재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까? 그의 부재라고만 써놓을게요. 부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쓸쓸한 마음이 들 거예요. 들길을 더듬는 행위나 그랬으니까 이 행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들길이라는 것을 더듬어서 누굴 찾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를 찾으려는 사람인 겁니다. 그를 찾는 이가 되겠네요. 그 행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눈길 비었거든. 눈길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 혹은 바람 비었다라고 하는 것. 뭔 얘기냐면 눈길이 비어서 눈길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 사람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 혹은 바람 비어서 바람이 비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 그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다물지네 바람 비었거든 인정 다물지네 라고 얘기했네요.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써있네요. 행인에게 인정을 담을 것을 권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행인이 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계속 보죠. 그리운 그의 모습 잠깐만요. 아니에요.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랑 똑같은 거예요. 위에 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요 부분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라고 얘기하는 부분, 즉 그의 부재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울고 간 그의 영혼 들의 언덕에 피어날 지어이 그랬습니다. 그의 영혼이 다시 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의 영혼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 그가 다시 나타난다라기보다는 그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소망 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를 그리워하면서. 맞습니까? 여기 보면 이 시를 말하고 있는 시적 화자와 그를 찾고 있는 행인과 내가 그리워하는 그라는 존재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자, 화자, 즉 나라는 사람은 그를 뭐하고 있습니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계속 찾기를 바라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부활하기를 바라고 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행인이란 존재도 뭐하고 있습니까? 쓸쓸한 마음으로 들기를 더듬는 행위가 그라는 존재를 찾고 있는 행위거든요. 응? 그라는 존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행위인데 그러니까 그라는 존재를 찾으려고 쓸쓸함과 그리움, 이 쓸쓸한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쓸쓸함 같은 것들이 나타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시적 화자는 행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행인에게 인정을 담을 것을 권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화자는 이 행인을 뭐하는 존재? 위로하는 존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이제 올라가서 특징 보죠. 특징. 그리운 이의 죽음을 긍정적인 태도로 인식한다. 왜? 언젠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다? 다시 만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사람이 부활할 것이다.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 이의 죽음을 긍정적인 태도로 인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유사한 구조 반복되나요? 뭐뭐 할 수 없어도 뭐뭐 날 지어이 뭐뭐 할 수 없어도 뭐뭐 할 지어이 뭐뭐 담을지네 뭐뭐 담을지네 뭐뭐 할 수 없어도 뭐뭐 할지어이 이런 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즉 이런 식으로 유사한 구조를 반복시키고 대구 표현이 나옴으로써 대칭 구조 얘기하는 겁니다. 운율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맞습니까? 네. 네?